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77일 만에 보석 석방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인데요. 김 지사의 보석에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주장하면서 지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여야는 김 지사 구속 당시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모습까지 관련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합당한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방 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베스 정권이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좌파 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정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서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불성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입니까? 청와대 눈치 보기입니까? 네. 김 지사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속 당시에서 때는 양승태 키즈 이런 비판을 재판부를 향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당도 역시 거꾸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라고 양당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도 네. 결과적으로는 해석을 본인들이 하는. 계속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판사님들한테 우리 쪽에 빨리 와서 줄 서세요. 그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자, 판사님들 이제 좀 놔주자.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성향 차이라는 건 좀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 자꾸 정치적으로 너무 좀 재단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법원 개인적으로. 판단에 자꾸 정치적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예, 그게 정치 개입이죠. 결국은. 이런 네. 의견을 주셨고요. 김경수 지사가 석방이 되긴 했는데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창원에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창원으로 주거지를 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도청 출근도 가능한 거고 출국 시 신고 허가. 그러니까 신고 허가를 받으면 출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하면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판 관계자는 접촉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또 보증금도 지금 1억 포함해서 현금 1억 포함해서 2억 이런 조건이 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도지사를 보석 허가를 내준 것은 이제 경남 도정에 네. 경남 현직 도지사니까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른 것 같아요. 도정에만 전념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차이는 이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나라는 보석 제도가 이렇게 한 50%도 안 될 거예요. 청구해서 받아들이는데. 예.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김경수 지사를 보석 내중에 석방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이거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예를 들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하는 예. 어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적 측면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를 이제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중죄라든가 도주 인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는 그건 법원이
법원이 판단할 수 그거는 있는 부분이고. 법원이 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필요적 보석이라는 거고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년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중형이죠. 중형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필요적 보석에 해당되는 사항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원이 재판- 재량으로 판단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노령이고 하니까 임의적 예. 보석으로 이제 특히 이제 그 4월 8일인가요? 그 구속 만료 기간이 있었고 예. 그 산소 무호흡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원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로. 그렇다 제가 보니까 보겠습니다. 조건이 조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보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배 정도 높아요. 10억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 낸 금액은 김경수 지사가 더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보석금 관련해서는 그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부가 사실은 거의 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예.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관례가 좀 많이 쌓이질 않아서 앞으로 이게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일정한 룰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보석금 규모 전체 액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많죠.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중재에 해당하고 사실은 보석을 금지해야 하나 재판부에서 특별히 이제 보석을 허가해 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디 도망 못 가게 사실은 이제 금액을 예. 이제 높이는 거죠. 자, 이런 거고 이제 김경수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석을 금지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주 우려라든가 이런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보석금 액수를 좀 이제 적게 산정을 한 겁니다.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내가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이제 보증으로 대체를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라. 예.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이 아까워서라도 뭐 딴짓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약간 이제 심리적인 억제 효과. 원래 보석금 제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좀 이제 노린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재판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드루킹 일당들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딱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런 이제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어길 우려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석금을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하고 현금을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는 예.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78일 만에 출근하는 모습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도정에는 지장 없이 뭐 출장도 아까 보니까 허가를 받으면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도정에는 이제 좀 당분간의 지장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도정에 지금 경남도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홀딩된 상태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유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1심 참으로 부장판사가 이제 2심 항소심의 네. 부장판사 처음에 재판을 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피 신청하려면 해라. 이 재판은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하겠다. 예. 예단하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 사실상 그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 실형을 내리고 2년 실형을 내려 구속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보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없어진다거나 네. 이렇게는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예단인 것 같아요. 예, 재판은 계속 진행되니까요. 2심의 결과를 예. 봐야 되는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다 예. 그러면은 네. 충분히 2심 결과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보석으로 석방이 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16일 자정을 기해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지는 않았죠.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2016년 새누리당 공정과정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 형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날을 기다렸을까요? 신분이 바뀐 첫날인 어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한마디로 석방을 신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민통합 부부는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 능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보수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 석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었죠.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YTN의 취재 결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몸무게나 혈압에 큰 변화가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선지자이나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시면 진료 보시러 오겠다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지 뭐 구급차 실려서 오시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지금 이 시각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관건인데요. 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일각과 대한애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이 현저히 안 좋다. 지금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 보면은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베는 듯한 통증,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건강 문제 하나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건강 문제를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검찰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지검장이 회의를 수집해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건강을 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법무부와 그리고 관련 의료진과 검찰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죠.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왈가왈부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치검찰을 또 다시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부분들은 이건 진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죠. 정치적인 판단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연 검찰이 이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이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과 법원은 관련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법률적 행위에 대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일종의 뭐 여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통합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형이 확정된 뒤에 결국은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대통령의 몫이에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요. 지금은 아직도 물론 한 가지 재판만 지금 형이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중형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고 형이 재판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련 공범자들도 지금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고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면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생각 속에서 압력을 넣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진행 중인 재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라고 하는데 최종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적어놓은 형 집행정지 요청 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형 집행정지로 신청을 했다. 이 점도 상당히 법 쪽에서 좀 의아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노림수가 있고 그리고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국론 분열이라든가 국민 통합에 대한 언급을 한 그 부분도 결국은 이 정치적인 타결을 원하는 그런 것을 좀 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뭐 이제 냉정하게 전문가들 이제 초빙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료진들도 당연히 이제 의료 전문가들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건강 상태를 이제 점검을 엄밀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놓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검찰, 법원이 항상 독립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정치적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 들어온 김에 노젓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풀려났고 김경수 지사도 풀려났고 그러니까 우리 쪽도 풀려나고 당신네 쪽도 풀려났으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의 지금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딱 맞춰서 한국당에서도 지금 대표까지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당은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의 색깔도 바뀌고 노역도 해야 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형이 확정됐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슨 특사도 아니고 석방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법조인이었나? 이렇게 좀 의심이 갈 정도예요. 친박 세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쉴드를 침으로써 본인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목적은 이제 대놓고 도로 친박 정당으로 폐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할 사람은 국민인데 탄핵 정부의 총리가 탄핵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재판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이 골수 친박 홍문종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여기에 또 동조를 하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하고 탄핵 자체가 잘못됐느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연결짓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건 법적인 판단이 난 문제인데요. 그것을 현역 국회의원이 자꾸만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의해서 편가르는 그런 국가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사고의 문제가 제가 뭐 정확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발언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는 그런 거죠. 이게 법원과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자꾸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프레스를 가하는 겁니다. 결코 적절하거나 온당한 행동이 아닌 것이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아마 또 한국당이 비난했을 테고 마찬가지로 정당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권 분립 문제라든가 권력의 과정과 독점을 막기 위한 이러한 국회와 그리고 법원과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자꾸만 스스로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발언을 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석방된다면 또 석방되도록 석방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박 세력이라든가 과거의 구 TK 세력들을 중심으로 모아나가겠다, 새로 확장하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까지 그러는 건 뭐냐면 뭐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봤을 때 일단은 집토끼부터 좀 모아놓자라는 거죠. 친박 세력들을 확실하게 근거지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도 보수라든가 확장해 나가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중심적으로 모아내야 되기 때문에 석방 운동을 벌리고 석방을 요구하고 또 혹시나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올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근거지 확보된다. 뭐 그런 정치적 판단에서 이런 황 대표라든가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총선 전략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정의당에서는 지금 도로 친박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조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친박 쪽의 색깔이 강해지는 것이 총선을 위해서 득과 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득이다라고 한국당 내에서 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장 현안이 특히 황교안 대표로서 현안이 뭐냐면 대한애국당하고의 통합 문제입니다. 자, 어찌됐건 대한애국당하고 통합을 해서 태극기 세력들 중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지지로 복귀하지 아니한 분들
그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더 어려워지죠. 그 다음 단계에 이른 그건 거죠. 그 다음 그래서 1단계 일단 대한애국당하고 통합을 성사시켜서 골수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재결집하는 작업을 완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흡수통합. 그리고 나서 내년 총선에 가서는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는 과정에서 중도 또는 일부 진보까지도 이렇게 그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핵심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 한 35%만 똘똘 뭉치게 만들면 현재 의석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풀어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정치적 행위들이 우리 한국 보수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탄핵 이후에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좀 더 새롭게 바뀌고 뭔가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인데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행태들을 같이 또 결합하려고 하는 돌아가는 이것은 결국은 현재 한국당 내에 있는 구정치 세력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친박 세력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벌이는 행태가 아니냐. 결국 진짜 국민들의 대다수 보수를 원하고 있는 정치 세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현혹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석방까지 주장하면서 벌써 내년 총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 내년 총선의 목표를 240석으로 잡았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상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선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5명 원외위원장들 이렇게 회원인 이 협의회가 막 총회를 하는데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은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거의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저 발언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뒤에 이제 플래카드를 보니까 모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 의석이 128석. 그러면 240석이 되려면 2배 정도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못 낸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일단 가능한 목표치일까요? 네. 뭐 일단 이제 자리가 자리니까 덕담 차원에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굉장히 놀랍죠. 240명 게다가 플러스 260석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싹쓸이 수준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지난 총선 때 김무성 전 대표가 180석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자, 그 목표 달성했습니까? 달성 못했죠. 그건 쉽지 않다. 물론 덕담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 수치가 주는 의미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에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뢰 이 반대 정당들에게 좀 긴장하도록 만들어서 더 분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또 20년 장기 집권 말씀도 계속 하시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도 50년 저 보수 장기 집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 국민들이 좀 약간 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앞으로 조금 가려서 말씀을 하시는 게 총선 전략에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담 수준의 발언이지만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덕담 수준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아까 당 간부들은 좋아하겠죠. 우리가 이건 3분의 2, 240석이라는 건 개헌 발의선이란 말이죠.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심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뭐 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준비를 차분히 하고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금 더 낮춘 이런 목표치를 내놨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이런 뭐 시나리오도 접근 근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의원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모인 거는 패스트트랙 문제입니다. 네. 지금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이걸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판검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하고 지금 접점을 찾으려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네. 일단 1차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승민계 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계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쪽에서는 절대 패스트트랙에 이 선거제 개헌안 개혁안 못 올린다라는 거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공수처 관련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해내는 것이 결국은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최근에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만약에 뭔가 결론을 못 내린다면 예. 더 사실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예.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끝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그 과정에서 뭐 그야말로 좀 약간 그 동물국회 시절에 예. 그런 몸싸움까지도 지금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손학규 대표는 무조건 일단 표결할 표결해서 것이다.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면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계를 비롯해서 훨씬 더 이쪽이 손학규 대표 쪽에 손을 들어줄 의원 의원들이 숫자가 많기 조금 때문에 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저희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의총이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개파 갈등이 여기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헛바퀴만 도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저희가 바른미래당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들을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었는데 손학규 대표 단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앞서 오늘 사실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의총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네 수장이 누구냐 이런 고성도 나왔었고요. 당 대표 그만둬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제3지대 빅텐트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평화당하고 당대당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자, 오늘 의원총회가 패스트트랙으로 모이긴 했습니다. 사실상은 이것보다는 이 개파 간의 어떤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이미 심판을 당한 당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죠. 지방선거 때 한석도 못 얻지 않았습니까? 예. 유승민 안철수의 실험이 끝난 당이죠. 그럼 국민이 심판을 했잖아요. 한석도 안 줬잖아요. 네. 기초의원까지 안 줬어요. 그러면은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는 카드로 해서 제3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정치적 실험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의석수가 꽤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정당을 제3지대에서 만든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서 가장 생존적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뭐 민평당이라 국민의당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제3정당 이제 충선이 되면 여러 가지 공천 자본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관계자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3세력을 모아서 하나의 제3정당을 만들자라는 네.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상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그 길 외에는 사실상 지금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렵다. 그럼 아니면은 유승민 바른정당계가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아니면 한국당 합치는 길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그건 안 된다 그러고 한국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결국은 당권을 누가 지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원총회도 결국은 당권을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거는 그 제3정당과 제3지대 만드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제3문제뿐만 아니라 비례 의석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거 안 되니까는 이걸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 당권을 다시 찾아와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한국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반문 연대를 합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구도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셈법들이 다르다.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인가라는 부분들은 철저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3정당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3지대 다시 모여라. 지금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평화당과의 당대당 통합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신당이 다시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고 남은 의원들이 만약에 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 단계하고 민주평화당의 통합은 제가 보기엔 거의 8분 응선 넘어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8분 응선 그래서 넘어갔다. 아마 이제 시기만 보고 있을 겁니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아마 통합을 할 것이고 이게 아마 그들로서는 1차 통합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통합을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하는 거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계속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의 2차 통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정당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하는 겁니까? 건데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결국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탈당을 해서 복당한다. 복당하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거든요.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가지 말고 제3지대에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또 이른바 유승민계 또는 바른정당계에 대한 장악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른정당계들이 결국은 그렇게 복당하는 개별 복당을 하는 순서로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은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는 바른미래당의 오늘 의원총회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이종을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